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법과 정치, 대통령 선거 이 모든 것이 엄청나게 혼란스러운 하루였습니다.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을 뒤집고 파기환송했습니다. 무죄가 아닌 죄가 있으니 다시 판결을 하라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조금 전 사퇴하고 사실상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이른바 반이재명 연합인 빅텐트 합의도 다양화될 전망입니다. 오늘 뉴스7은 사실을 전달하며 혼란스러운 상황을 정리해드립니다. 먼저 첫 소식, 대법원의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 결정, 그 핵심 쟁점과 판결 내용을 이혁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완송한다.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지난달 22일 전원합의체에 사건을 넘긴 후 단 9일 만에 내려진 결론입니다.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과 중앙선관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학 대법관을 제외하고 심리에 참여한 대법관 12명 중 10명이 유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한 발언과 백현동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협박 발언이 공선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하는지입니다. 대법원은 무죄 선고를 한 원심과는 달리 이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행위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에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항소심 재판부에 대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흥구 오경미 대법관은 이 후보 발언들이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어 유죄로 단정하긴 어렵다며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사건을 돌려받은 서울고등법원은 추가적인 양형 심리를 거쳐 형량을 다시 정해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지금부터는 핵심 쟁점 두 가지 판결 내용을 분석합니다. 먼저 이른바 고 김문기 씨와의 골프 관련 발언,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조작했다고 말한 이재명 후보의 말은 김문기 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주장이지만 실제로는 골프를 쳤으니 거짓말로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했습니다. 황재현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대법원은 이재명 후보의 이른바 김문기 골프 관련 발언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며 유죄라고 판단했습니다. 무죄라고 봤던 2심 재판부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해당 발언은 대선을 석 달 앞둔 2021년 12월 이 후보가 한 방송에서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골프를 친 것처럼 국민의힘에서 사진을 공개했던데 조작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에 일부를 떼내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죠. 대법원은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보면 이 발언은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며 허위의 사실에 해당한다고 규정했습니다.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김문기와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골프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합니다. 그러면서 공직을 맡으려는 후보자가 가지는 표현의 자유는 일반 국민과 같을 수 없다며 공정한 선거라는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해야 한다고 대법원은 밝혔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번 대법원 판단과 마찬가지로 이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2심 재판부는 해당 발언이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만 해석할 수 없고 다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며 무죄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에 대해 원심 판단대로 다의적인 의미로 해석되지 않는다며 결론을 뒤집었습니다. MBN 뉴스 황전입니다. 다음은 백현동 개발사업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이재명 후보의 발언도
대법원은 거짓말로 판단했습니다. 압박은 전혀 없었고 단순한 의견 표명도 아닌 허위 사실이라는 겁니다. 이어서 한범수 기자가 설명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2021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에 협박이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뭐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2심에선 이 발언을 의견 표명으로 보고 무죄라고 결론 냈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은 성남시의 자체 판단에 따른 것이지 국토부의 압박은 없었다며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했습니다. 또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며 협박한 사실도 전혀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직무유기 협박 발언은 독자적으로 선거인의 판단에 영향을 줄 만한 구체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에 해당합니다. 상당한 강도의 압박을 과장한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고 본 2심 판단을 정면 반박한 겁니다. 또 이 후보가 당시 국토부가 혁신도시법 조항을 들며 압박했다고 구체적으로 밝혔던 만큼 막연하고 추상적인 표현으로 볼 수 없다고도 설명했습니다. 구체적 사실을 포함하는 진술로서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대법원이 2심 판단의 잘못된 부분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허위사실 공표라고 밝힌 만큼 파기환송심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한범수입니다. 그럼 대법원의 판단 근거도 살펴보겠습니다. 2심 재판부가 이 후보의 개별 발언을 세부적으로 잘게 쪼개서 판단을 했는데 대법원은 이런 식은 옳지 못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은 발언의 전체적인 맥락이 중요하고 특히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이시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1심 재판부가 이재명 후보의 골프 발언에 대해 유죄로 판단한 것과 달리 2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무죄로 뒤집힌 데 가장 큰 영향을 준 건 재판부의 개별 발언 쪼개기였습니다. 2심 재판부는 각 발언에 대해 기역, 니은, ABC를 붙여가며 모두 낱개로 쪼개서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이 후보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허위성 인정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공소 취지대로만 해석하는 건 정치적 표현의 자유 등을 반영하지 않는다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는 원칙에도 반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 재판부의 이런 식의 발언 쪼개기 판단은 잘못됐다고 꼬집었습니다. 대법원은 연결된 발언 전부에 대해 사후적인 세분 또는 인위적인 분절을 통해 표현을 재구성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전체적인 맥락을 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문구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또 대법원은 표현의 의미는 후보자 개인이나 법원이 아닌 선거인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시 말해 후보자 발언에 대해 선거인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한 겁니다. 파기환송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검은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대통령 후보 등록이 10일, 선거가 33일 남은 상황에서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인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무죄에서 사실상 유죄로 완전히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남은 법적 판단은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인 벌금 100만 원을 넘느냐 안 넘느냐만 남았다는 분석입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얘기를 법조팀 우종환 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우 기자, 사실상 오늘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내렸는데 그렇다면 이재명 후보 앞으로 대선 나갈 수 있습니까? 못 나갑니까? 일단 그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즉 서울고법이 다시 재판하라 이렇게 돌려보낸 거기 때문에 이건 네. 확정 판결이 난 게 아닙니다. 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형이 확정돼야 선거에 나갈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요. 일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여전히 대선에 나갈 수 있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는 대선에 나갈 수 있고요. 서울고등법원이 다시 재판을 하면 결과가 대법원의 취지와 달리
무죄로 날 가능성도 있습니까? 이게 현재로서는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없다. 네. 왜냐하면요, 그 법원조직법이나 민사소송법 등 여러 법률이 이 하급심은 상급 법원의 판단을 따라야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대법원의 판례들이 앞서 나온 것도 보면 기존 재판에 안 나온 새로운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에는 이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단을 따라야 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즉 앞으로 남은 파기환송심은 이 후보의 유죄는 일단 확정적이고 다만 형량을 정하는 역할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상 유죄로 형량만 남았는데 이제 대선이 33일 남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종 판결이 그 전에 나올 수 있습니까? 일단 불가능하지는 않다 이런 전망이 예. 나오고 있습니다. 이 후보가 출석을 회피한다든지 기일 송달 절차를 미루는 방식으로 지연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있기는 합니다. 네. 하지만 이 후보가 재판 지연 논란을 의식해서 출석을 할 가능성도 있고 설령 이 후보가 출석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요, 이 공직선거법 재판은 피고인 없이 궐석 재판이 가능합니다.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의지가 있다면 기일을 한두 번만 잡는 식으로 빠르게 진행을 한 뒤에 대선 전에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만 파기환송심 선고가 대선 전에 나온다 그렇다고 하더라도요, 또 대법원으로 가는 제3고심이 남기 때문에 이 파기환송심 판결 역시 확정 판결은 아니게 됩니다. 그럼 일단 좀 정리를 해보면요. 사실상 유죄인데 최종 확정 판결은 대선 전에 나올 가능성은 많이 없다. 그렇다면 이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재판을 할 수 있느냐 여부. 그러니까 대통령이 돼서도 계속 재판을 할 수 있느냐. 이게 헌법 84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대법원이 판단을 안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불소추 특권에 이 소추라는 단어에 현재 진행 중인 재판도 포함되는지 이거를 오늘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단을 내릴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예상이 있었지만요. 결국 판단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재판은 계속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그 판단을요, 이제 1차적으로 각 해당 재판부, 즉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이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네. 마찬가지로 죄송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후보가 받고 있는 다른 재판들도 있죠. 네. 대장동 등 혐의의 1심 재판이랑 대북송금 1심 그리고 위증교사 2심 같은 이미 진행 중인 재판도 또 있습니다. 이 재판 역시 각 재판부가 이 재판을 계속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될 텐데요. 오늘 선고에서 파기환송 가능성을 전망했던 한 전직 고등법원 부장판사는요, 이 MBN에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은 재판부가 재판을 멈출 가능성이 크지 않겠느냐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대통령이 되면 재판을 멈춘다. 그러면 국민의힘 등 다른 상대당 후보들이 반발을 할 텐데요. 그렇게 또 반발이 되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또 맡겨야 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만약 재판부가 이 후보의 재판을 멈춘다 그러면 네. 국민의힘 같은 정당이 반발을 하겠죠. 그렇겠죠. 반면 재판을 계속한다 이러면은 또 민주당이 반발을 할 거고요. 결국 어느 쪽이든요. 결국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으려고 헌법재판을 청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이 재판을 계속할 수 있느냐를 가를 칼이 헌재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네. 현재 지금 정치권 상황이 많은 가정을 해야 되는데 가정을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후보로 이제 대선에 나가고 당선이 되고 그리고 재판이 돼서 벌금형이 100만 원이 넘었다. 즉 피선거권 박탈이 됐다. 그러면 대통령직은 유지되는 겁니까? 중단하는 겁니까? 이 부분이 정말 애매합니다. 왜냐하면요, 많은 분이 봐오셨겠지만요, 예.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 또는 다른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형이 확정되면 즉시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그 근거 규정이 이렇습니다. 이 공직선거법을 보면요, 당선인의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피선거권이 없어질 경우에만 당선 무효 이렇게 규정을 아하. 하고 있습니다. 대신 추가적으로 국회법에서는 국회의원이 피선거권 박탈령이 확정될 시에 즉시 의원직을 상실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이 임기 중에 피선거권이 박탈령이 확정된다. 그럴 경우에 직을 잃는다 이런 법 조항이 따로 없습니다. 국회의원만 그만두게 되고 대통령은 관련 법이 없기 때문에 대통령직 유지 중에 벌금 100만 원이 넘어도 대통령직을 유지하게 된다. 이 얘기인가요? 네, 결국 정확한 법 유권 해석이 필요하긴 하겠지만요. 네. 일단 적힌 법 조항 그대로 보면은 그렇습니다. 이 현행 헌법을 보면요. 대통령직을 잃는 경우는 오로지 탄핵 소추를 거친 헌재의 탄핵 선고뿐으로 나와 있습니다. 심지어 현직 대통령이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지 않는 내란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다 해도요. 이게 대통령직을 바로 잃는다 이런 법 조항이 없습니다. 이 별도로 탄핵 소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처럼 국회가 통과되고
탄핵이 돼야만, 그렇게 해야만 대통령이 물러날 수 있다. 또 이번에 대통령직을 잃는 경우를 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좀 예측을 해봤는데 지금 오늘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이 10대 2예요. 근데 공교롭게도 누가 어느 대통령이 임명했는지에 따라서 정확하게 갈렸어요. 네, 맞습니다. 오늘 대법 전원 합의체 선고는 이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까지 모두 12명이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이 후보 유죄 판단을 내린 이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 9명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을 했고요. 반대 의견을 낸 이흥구, 오경미 대법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했습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을 한 헌재의 재판관 구성이 이 재판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냐 이런 언급들이 나왔었죠. 이번 대법원 전원 합의체 선고도 어느 대통령이 임명했느냐에 따라 이 결과가 달랐다는 점이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이른바 재판관 성향에 따라서 10대 2로 결론이 났다. 여기까지 잘 들었습니다. 우종환 기자였습니다. 정치권은 그야말로 크게 출렁거렸습니다. 먼저 당사자인 이재명 후보는 자신의 생각과 전혀 다른 판결이라며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대선 개입으로 내란이 끝나지 않았다며 사법부를 강력 비판했습니다. 이교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법원 판결이 나오던 시각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근로자의 날 관련 예정된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간담회가 끝난 뒤에야 대법원 판결 소식을 접한 이 후보는 예상 밖이라는 짧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글쎄 제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인데 중요한 것은 법도 국민의 합의인 것이고 결국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 대법원 판결 직후부터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국민의힘 공세에는 사실상 완주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정치적 경쟁자들 입장에서는 온갖 상상과 또 기대를 하겠지만 정치는 결국 국민이 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9일 만에 나온 대법원 결정을 겨냥해 지금은 국민 선택의 시간이지 법조인의 시간이 아니라면서 국민 주권을 침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한덕수 권한대행 총리와 맞물려 내란이 끝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3시에 대법원이 파기환송 선고하고 4시에 한덕수가 사퇴, 사실상 대선 출마를 선언합니다. 이 무슨 짜고 치는 고스톱입니까? 민주당은 이번 판결을 대법원의 선거 개입이자 사법 쿠데타로 규정하는 동시에 국민을 믿고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교욱입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를 우려했던 민주당 내 이른바 비명계 목소리가 궁금해집니다. 일각에선 후보 교체 얘기도 나왔지만 비명계 주자들 한 목소리로 대법원을 비판하며 후보 교체는 없다는 것이 현재 분위기입니다. 이어서 장가희 기자입니다. 이재명 후보와 경쟁했던 비명계 인사들도 한 목소리로 이번 판결을 비판했습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대법원마저 정치에 나선 것이냐며 전례 없는 졸속 판결로 대선에 영향을 주겠다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꼬집었습니다. 이 후보 캠프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합류한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대법원이 무너뜨린 사법 신뢰를 국민의 손으로 바로잡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후보를 교체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도 나왔지만 민주당은 있을 수 없는 주장이라며 일축했습니다. 표적 수사였고 어떤 정치적 사냥 수사였고 그 후보를 마음대로 바꾼다고 한다면 민주주의는 어디로 가고 국민의 뜻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2주간의 경선 과정을 거치며 당원과 국민의 선택을 받아 당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후보 외에 대안이 없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우리 권리당원 60% 이상의 참여와 국민 100만 명의 참여 인단의 경선을 통해서 선출된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입니다. 경선 직후부터 민주당은 원팀을 강조하며 이재명 후보 선대위로 뭉친 가운데 민주당은 이번 판결이 대선 판도에 영향을 미칠 변수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MBN 뉴스 장가희입니다. 국민의힘은 전혀 다른 분위기입니다. 대법원이 지극히 상식적인 판결을 내렸다며 이재명 후보의 대통령직 후보 사퇴와 민주당의 후보 교체를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후보들도 이제는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기종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대법원이 지극히 상식적인 판결로 늦었지만 정의를 복원시켰다고 평가했습니다. 단순한 법적 판단이 아닌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사법적 경고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미 후보 자격을 잃었다며 조속히 자진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제 정치가 응답할 차례입니다. 이 정도 판결이 내려졌는데도 대통령 후보를 계속 고집한다면 그 자체가 국민에 대한 중대한 모욕입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서울고법이 파기환송심 판결을 대선 전에 내야 한다며 추측을 전제로 대법원이 이를 고려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이 되면 헌법 84조에 따라 재판도 중단된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기소와 재판은 다르다며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이재명 후보의 재판 지연 전략도 맹비판했습니다. 재판을 지연시키고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 결과를 갖고 오기 위해서 온갖 탈법적이고 위법적인 행위를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경선 결선을 치르는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향해 얄팍한 거짓말로 국민을 계속 속이려 들면 국민이 직접 심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동훈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포기하지 않을 게 분명하다며 반드시 자신이 이 후보를 꺾겠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 이기중입니다. 앞서 이재명 후보의 사실상 유죄 판단과 앞으로의 법적 향방을 분석해 드렸는데 지금부터는 향후 대선 전국과 파장을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민주당 출입하는 강영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강 기자, 민주당도 예상치는 못한 것 같은데 어떤 움직임이 있었습니까? 예. 대법원 판결 직후에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을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긴급 비공개 회의를 진행했고요. 네. 이어서 긴급 의원총회까지 진행하는 등 민주당 아주 분주한 모습이었습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정치에 개입했다면서 정치적 판결이라는 강한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스티로폴로 만든 이런 난림공사 같은 이런 건물 사상 누각보다도 못하기 때문에 대법원은 이번에 스스로 자기의 신뢰와 자기의 명예를 구렁텅이에 쳐넣었다. 이 같은 비판과 함께 친명계에서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법관 충원 구조의 개혁과 구성의 다양화를 주장하는 등 사법개혁에 대한 요구가 터져 나오기도 했습니다. 정치적인 판결이라고 하지만 민주당으로서도 한 달 남은 대선,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앞서 기사에서 보신 것처럼 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이재명 체제로 대선을 완주한다는 계획입니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MBN에 대선 전까지는 재판이 끝날 것 같지 않다고 전망했는데요. 대법원에서 고등법원으로 다시 재판 기록이 넘어가고 심리가 다시 시작되려면 시간이 촉박하다는 설명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뜻도 좀 중요할 것 같고 관심도 있는데 앞서 기사를 보니까 국민의 뜻을 강조했어요. 계속 가겠다는 의미인가요? 네, 이 후보 대법원 선고 결과를 듣고 밝힌 입장이 결국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거든요. 역대 최고 득표율을 기록하며 민주당 후보로 확정이 된 데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큰 격차로 1위를 달리고 있는 만큼 후보직에서 물러날 뜻이 없음을 에둘러 나타낸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대선 전 확정 판결이 나오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도 깔렸을 텐데요. 실제 이 후보는 오늘 재판 결과가 나온 이후에도 예정됐던 일정을 모두 소화했고 내일도 강원 등 지역을 찾는 경청 투어를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그동안에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지적을 많이 해왔습니다. 오늘 예상은 못했지만 그래도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후보 교체 얘기도 있을 것 같은데 전혀 없습니까? 네, 관련해서 민주당 내부 분위기를 다각도로 취재해봤는데요. 이 후보 교체 가능성에 대해선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서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이 교체를 하려면 후보 등록이 마감되는 오는 11일 전에 절차를 완료해야 하는데 이 일정이나 시간상 너무 촉박하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이재명 선대위의 한 관계자는 현재 민주당에서 후보 교체 시나리오는 아예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네, 그래도 만에 하나요. 만일 못 나갈 상황이 생기거나 만일 이재명 후보가 사퇴를 한다면 지금 선거가 경선이 끝난 상황에서 2등, 3등이 있는데 이어받을 수 있습니까? 네, 관련해서도 취재를 해봤는데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네. 민주당 당원 당규에 후순위 주자가 후보 자격을 물려받는 규정 같은 게 없다면서 민주당 대선 경선은 이미 끝난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오늘 파기환송됐을 뿐 피선거권 박탈형이 확정된
게 아닌 상황에서 민주당이 당장 후보를 새로 뽑는 절차에 들어가는 것도 불가능하죠. 단 무소속으로 진보 진영의 후보가 나오는 건 가능할 텐데요. 하지만 역시 압도적 지지 속에 이재명 후보가 선출된 상황에서 새 후보를 받아들이는 것은 불가능한 옵션으로 보입니다. 당원들의 결사 반대 속에 이뤄질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입니다. 지금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이 됐지만 오늘 발표가 됐잖아요. 그럼 앞으로 여론조사도 봐야 될 것 같은데 여론조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무죄가 나왔던 2심과는 달리 대법원이 유죄 취지의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지지율의 영향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이번 판결로 양 진영의 지지층 결집이 가속화될 거라고 봤는데요. 이재명 선대위 소속의 한 인사는 유죄 꼬리표를 달고 대선을 뛰겠지만 대선 판도를 흔들 정도는 아니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재판이라는 게 결국 말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도덕성에 대한 타격이 상대적으로 덜한 데다가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는 이미 지지율에 상당 부분 반영이 됐다는 설명입니다. 네, 이미 반영이 됐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되고 즉 대통령이 된다면 앞서도 좀 법적으로 분석을 해봤지만 헌법 84조 불소추 이와 관련해서는 민주당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네, 실제 민주당에서도 이 후보가 대선을 완주해서 당선이 된 이후의 상황에 대한 대비도 언급이 됐습니다. 네. 이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 84조를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있다면 이 헌법적 또는 입법적 절차를 밟아서 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사건 말고 일선 법원에서 진행 중인 하급심이 많은 만큼 이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대법원이 나서서 재판을 중지할 것이라는 기대 섞인 전망도 나왔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치권 영향까지 살펴봤습니다. 강영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보신 것처럼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가 다시 부각된 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권한대행직을 내려놓고 사실상 대선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협치냐 극단의 정치냐 기로에 서 있다며 중책을 내려놓는 대신 더 큰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국회에서 정식 출마 선언에 나설 계획입니다. 먼저 김세희 기자입니다. 저는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직을 내려놓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무총리직을 사임하며 대선 행보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애초에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던 한 대행은 마음을 바꿀 수밖에 없었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오랫동안 고뇌하고 숙고한 끝에 이 길밖에 길이 없다면 그렇다면 가야 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중책을 내려놓고 더 큰 책임을 지는 길입니다. 한 대행은 극단의 정치를 벌이고 협치의 기틀을 세우지 않으면 누가 집권하든 분열과 갈등이 반복될 뿐이라고 호소했습니다. 또 표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불합리한 경제정책으로는 대외 협상에서 국익을 확보할 수 없고 산업의 경쟁력을 세울 수도 없다고 우려했습니다. 퇴임을 앞두고 마지막 일정으로 안보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한치의 빈틈이 없게 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한 대행이 스스로 사표를 결재하게 되면 대통령 권한대행직은 내일 0시부로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한 대행은 50년 공직 생활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내일 국회에서 출마 선언을 통해 정치인으로서 대권의 도전장을 내밀 전망입니다. MBN 뉴스 김세희입니다. 한덕수 대행은 반명 빅텐트를 치기 위한 본격적 행보에 나설 예정인데 넘어야 할 고비는 많습니다. 이미 유력한 빅텐트 대상인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고문에게 만남을 제안했지만 이 고문은 기존 일정을 이유로 이 만남을 고사했죠. 이 고문은 MBN에 나와 한 대행과의 연대 가능성에 선을 긋지 않으면서도 계엄과 탄핵에 대해 먼저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쉽지 않은 단일화 협상을 예고했습니다. 김도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반명 빅텐트를 위한 한덕수 대행의 회동 제안에 이낙연 고문은 강연 일정이 있었고 만나는 건 선행돼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거절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장 한 대행이 주도하는 빅텐트에 참여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지금도 국민의힘이 주도하는 연대나 이런 것은 제가 가담할 생각이 없습니다. 외롭다고 아무나 손잡는 일을 하지 않겠다.
한 대행이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대신 신당이나 무소속으로 빅텐트를 구성해야 한다는 의미로도 해석됩니다. 국민의힘에 당명 교체를 요구했다는 보도를 두곤 당명 변경은 비본질적인 위장술이라며 당명을 바꾼다고 감동할 생각이 추호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대행이 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비롯한 입장부터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계엄과 탄핵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인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는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이것이 국민 앞에 밝혀져야 되겠죠. 이 고문은 대통령 선거에 임하려고 한다면 그 정도는 최소한 해야 한다는 외부자로서의 충언일 뿐이라고 구현했습니다. 단일화를 위한 시간이 촉박한 가운데 이 고문의 셈법도 복잡한 것으로 보여 협상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계엄과 탄핵 이후 수세에 몰렸던 국민의힘, 대선을 한 달 앞두고 재부각된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를 고리로 대대적 반격에 나설 건 분명해 보입니다. 아직 후보가 정해지지 않은 국민의힘 상황, 그중에서도 최대 변수로 꼽히는 단일화 변수를 이 서정표 국회반장과 짚어보겠습니다. 앞선 출연에서 이 혼란스러운 민주당 상황은 충분히 다뤄봤는데 국민의힘 상황도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여전히 한대행과의 단일화는 최대 변수로 꼽히는 거잖아요. 오늘 대법 판단이 단일화에도 영향을 줄까요? 이번 대선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변수가 된 건 분명해 보입니다. 첫 번째 변수는 국민의힘의 최종 후보가 결정되는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5월 11일이 후보 등록 마지막 날이니까 5월 3일부터 11일까지 일주일 동안 이 단일화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현재 김문수, 한동훈 두 후보의 막판 경쟁이 한창인데 누가 후보가 되느냐에 따라서 단일화 성공 여부가 달렸다는 말이네요. 네, 맞습니다. 우선 김문수 후보가 이 국민의힘의 최종 후보가 되면 이 한덕수 대행과의 단일화는 좀 더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아시다시피 이재명 전 대표의 오늘 상고심 결과와 별도로 이 경선 내내 단일화에 전향적이었습니다. 반면 한동훈 후보가 최종 후보가 되면 이 한덕수 대행과의 단일화는 제동이 걸릴 수 있습니다. 제동이 걸린다는 건 한 후보가 최종 후보가 되면 단일화가 더 어려워진다는 건데 이유가 있을까요? 탄핵의 강이라고 들어보셨죠? 이번 국민의힘의 1, 2차 경선의 주요 변수가 바로 계엄과 탄핵이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에 앞장선 나경원 의원이 4강에 들지 못했고요. 그리고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2강에 들어갈 것으로 많이들 예상을 했지만 결국 탈락했습니다. 이 나 의원이나 홍 전 시장이나 대표적인 반탄 주자였고 영남 민심을 흡수한다는 평을 받았는데요. 결과는 둘 다 2강에 들지 못한 거죠. 이 한동훈 후보가 저희 MBN에 출연해서 계엄의 바다를 나는 건넜다라고 말한 이유기도 합니다. 계엄의 바다를 건너야 한다. 계엄의 바다를 건너야 이길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저다. 네, 하지만 한동훈 후보가 2강에 들어갔다고 해서 이 탄핵의 강을 건넜다. 그러니까 나는 이 배신자 프레임에서 자유로워졌다. 이렇게 단정하기에도 아직은 이르다. 이런 해석도 분명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한대행과의 단일화를 안 할 명분이 커졌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법무부 장관 때부터 그리고 정치권에 발을 디딘 후부터 이 한동훈 전 대표는 줄곧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습니다. 반 이재명 대결 구도가 더 명확해진 셈입니다. 법원의 선고가 아니라 국민의 선거로 마무리를 해야 합니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이 얼마나 엄정하고 무서운지를 깊이 깨닫고 스스로 후보직에서 사퇴할 것을 촉구합니다. 단일화하면은 국민의힘 내에서 머물지 않고 제3지대 빅텐트도 언급이 되는데 이낙연 고문과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도 이 단일화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지금은 관망하고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단일화는 없다고 계속 말하고 있고요. 오늘 MBN과의 통화에서도 이 단일화는 없다며 한덕수 대행이나 국민의힘 최종 후보가 손을 내밀어도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저는 단일화 응할 생각이 없고요. 그런 서사나 그런 움직임은 감동을 주지 못한다, 국민들에게.
단일화의 또 다른 축인 이낙연 새로운 민주당 상임 고문 역시 이 단일화의 가능성은 열어뒀지만 서두르지 않고 있습니다. 반신반의? 반신반이요? 네네. 그냥 무작정 좋다 이런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파기환송과 별도로 이 다음 주 일주일이 범보수 단일화의 골든 타임이었는데요. 예. 오늘 대법원의 결과가 나오면서 이 후보들이 단일화에 서두를 명분이 사라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예, 앞으로의 상황도 복잡해 보입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정표 반장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현재 재판 중인 내란 우두머리 사건에서 추가로 기소한 내용을 함께 다루겠다는 겁니다. 박혜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찰 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가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지 석 달여 만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파면 결정을 내리면서 윤 전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이 사라졌고 검찰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보완 수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군과 경찰을 출동시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점거하거나 출입을 통제하려 한 것이 핵심 쟁점입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진 않았지만 탄핵 심판과 형사재판, 담화문을 통해 입장을 충분히 확인했기 때문에 기소에 무리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불구속 기소 배경에 대해 형사소송법상 동일한 범죄 사실로 수사기관이 2번 구속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기소한 내용이 현재 진행 중인 내란 혐의 재판과 함께 다뤄질 수 있도록 재판부에 사건 병합을 신청했습니다.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 중인 윤 전 대통령 부부 관련 의혹은 공천 개입, 체포영장 집행방해 등 10개에 달합니다. 불소추 특권이 사라진 윤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 이외 추가로 기소된 만큼 윤 전 대통령을 둘러싼 다른 의혹들에 대한 수사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MBN 뉴스 박혜빈입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김정숙 여사 의상 비용에 청와대 특별활동비가 쓰였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대통령 기록실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대통령 기록실에는 김 여사 의전 비용에 대한 정보가 보관돼 있습니다. 최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는 지난 2018년 해외 순방에서 샤넬 재킷 등 고가의 의류를 입어 논란을 빚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반납했다라고 기망을 하고 소유를 했다면 그게 사기죄가 될 가능성이 있고요. 검찰 조사에서 김 여사는 샤넬 재킷을 받아 챙겼다는 의혹과 관련해 지난 2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 고발로 시작된 의료와 장신구 비용에 청와대 특수활동비가 사용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가 계속됐습니다. 경찰은 지난달부터 대통령 기록관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고 기록관 측과 압수범위 등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공개를 거부한 채 정권이 바뀌면서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된 김 여사 의전 비용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경찰은 대통령 배우자 담당인 당시 제2부속실 직원 등 청와대 관계자도 조사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김 여사 측이 관봉권으로 옷값을 치렀다는 자료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봉권은 조폐공사에서 갓 나와 한국은행 띠지가 둘러진 신권 현금으로 통상 개인에게 지급되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옷값을 사비로 부담했다는 것을 누차 밝혀왔다며 김건희 여사 압수수색 물타기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특활비가 옷값으로 쓰인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전 정권 수사 확대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N 뉴스 최민성입니다. 우리나라가 총 사업비 26조 원 규모의 체코 원전 건설 사업자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이후 16년 만의 성과로 원전 강국 프랑스가 있는 유럽으로는 첫 수출입니다. 홍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 수력 원자력을 중심으로 한 팀 코리아가 체코의 두코바니 원전 건설의 최종 사업자로 선정됐습니다. 지난해 7월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지 9개월 만입니다. 세계적인 원전 대국인 프랑스를 제치고 이룬 쾌거입니다. K tomu dodám jednu věc, která je důležitá. Korejská nabídka byla lepší prakticky ve všech hodnocených kritériích. 체코 원전은 1000메가와트급 원전 2기를 짓는 사업으로 우리 돈 26조 원이 투입돼 2036년부터 가동될 예정입니다.
한국 기업이 원전을 수출한 건 2009년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이후 16년 만으로 유럽으로의 진출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급성장하는 AI 시장 확대 등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한국의 원전 건설 기술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는 평가입니다. 기술적인 측면이나 여러 가지 측면이 선진국에 수출할 레벨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다른 나라한테도 보여주는. 체코 정부는 오는 7일 한수원과 본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황금 연휴를 맞아 해외여행 계획하신 분들 계실 텐데요. 유심을 교체하고 떠나야 하는 SKT 가입자들은 여행 시작부터 불편을 겪었습니다. 가뜩이나 출국자가 많아 수속줄도 긴데 유심 교체줄까지 자칫 비행기를 놓칠까 발을 동동 굴러야 했습니다. 유승호 기자입니다. 인천국제공항 카운터 옆 임시로 마련된 SK텔레콤 로밍센터에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출국을 앞둔 SK텔레콤 이용자들이 유심을 교체하기 위해 기다리는 겁니다. 해외 로밍 서비스를 사용하면 유심 보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유심 교체 대기줄 옆엔 구간별 예상 대기 시간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이 지점의 예상 대기 시간은 최대 120분입니다. 하지만 SK텔레콤망을 이용하는 알뜰폰 이용자들은 공항에선 교체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듣고 당황스럽기만 합니다. 안 된다고 그래요. 사업자한테 이제 연락을 해봐야죠. 최근 사흘간 SK텔레콤 이탈자만 9만여 명. 정부는 유심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 모집을 멈추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SK텔레콤에 대한 비판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최악 중에 최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당장 문을 닫아도 이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8일 SK텔레콤 해킹 사태 단독 청문회를 열고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불러 책임을 물을 예정입니다.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이 현실화할 걸로 보입니다. 전국 40개 대학이 밝힌 유급 시한 어제 자정까지였는데 의대생 대다수가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내년도 의사 배출이 막히는 것도 문제지만 3개 학번이 동시에 수업을 듣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제대로 된 수업이 가능할까요? 안병수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의과대학 의사 면허 시험이 코앞인 본과생들이 수업에 한창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곳곳에 빈 강의실이 훨씬 많습니다. 최근 의대생 설문에서 응답자 10명 중 9명이 이 복귀에 찬성했는데 실제 복귀율은 10명 중 3명 정도입니다. 이 집단행동 압력 탓으로 보입니다. 새 정부 출범까지 수업 거부로 의정 갈등 국면에서 협상력을 높이자는 게 강경파 입장입니다. 이 때문에 복학생들도 목소리를 내기 쉽지 않습니다. 의대생들 많이 돌아왔나 싶어가지고. 결국 대규모 유급은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각 의대는 지난달까지 복귀하지 않은 의대생들에게 유급 통보에 나섰는데 집단 휴학 처리로 유급을 피하게 해줬던 작년과 달리 올해는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유급 규모는 군입대자 등을 제외해도 최소 재학생의 과반인 10,000명 이상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내년에는 1학년에만 3개 학번이 동시 수업하는 이른바 트리플링도 대비해야 할 판인데 대학가에선 역부족이란 평가입니다. 4, 2호, 26학번이 같이 수업을 듣게 됩니다. 우리 시설이나 이런 거 봤을 때 같이 수업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적정한 숫자만큼 수강 신청을 받아야 되는데 26학번 신입생에게 수강 신청 우선권을 주는 방안도 거론되지만 2, 4, 2호 학번이 수업을 듣지 못하는 상황도 우려스런 대목입니다. 각 대학은 오는 7일까지 유급 현황을 정부에 알리고 후속 대책 논의를 이어갑니다.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근로자의 날이자 징검다리 연휴 첫날인 오늘 전국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이번 연휴 기간 중간중간에 비 소식이 예보돼 있습니다. 이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용인의 자연 휴양림입니다. 캠핑족들이 잘 쳐놓은 텐트 안에서 비를 피하며 한가로운 시간을 보냅니다. 빗소리를 들으며 구워 먹는 파전은 그야말로 일품입니다.
오히려 비 오는 날은 이 빗소리 때문에 더 운치가 있고 불편하긴 한데 파전에 이렇게 먹으니까 또 분위기도 있고 너무 좋아요. 징검다리 연휴 속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캠핑을 즐기려는 시민들은 자연 속에서 모처럼만의 여유를 즐겼습니다. 오늘 전국에는 오전부터 강한 비가 내렸습니다. 오후에는 그쳤지만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 10에서 50mm의 비가 내리면서 건조특보도 대부분 해제됐습니다. 이번 연휴 기간 비는 내렸다가 그치기를 반복하겠습니다. 내일은 맑은 날씨를 되찾겠지만 주말에 한 차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일요일과 어린이날에는 다시 건조한 날씨를 보이다 화요일에 또 한 차례 비 소식이 있습니다. 기상청은 잦은 비로 인해 연휴 기간 내내 쌀쌀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MBN 뉴스 이조입니다. 연휴 첫날부터 비가 내렸지만 반가웠던 이유가 있습니다. 덕분에 재발화했던 대구 함지산 산불이 완전히 꺼졌기 때문인데요. 이 산불 원인 규명과 함께 실화자 검거를 위한 경찰 수사도 본격화됐습니다. 심우영 기자입니다. 산 곳곳에서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시뻘건 화염이 활활 타오릅니다. 불길이 마을을 위협하자 호스로 물을 뿌리고 낙엽을 치우면서 방어선을 만듭니다. 해가 뜨고 줄줄이 뜬 헬기들이 500m 남은 화산에 집중적으로 물을 뿌립니다. 재발화해 2km 넘게 번지던 대구 함지산 산불이 36시간 만인 오늘 오전 8시쯤 꺼졌습니다. 지난 28일 오후 2시 발생한 산불은 23시간 만에 진화됐지만 6시간 뒤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안 꺼지니까 너무 불안하고 지금 오늘 같은 날은 바람이 너무 많이 불잖아요. 그러니까 또 다시 재발할까 봐 너무 걱정이 됩니다. 국가동원령과 함께 260여 명의 시민이 또다시 대피했습니다. 좀비 같은 산불을 잡기 위해 산림당국은 진화 헬기 43대와 인력 800여 명을 투입해 사투 끝에 간신히 불길을 잡았습니다. 산불 영향구역은 310헥타르, 축구장 430개 면적이 불탔습니다. 워낙 넓다 보니까 세밀하게 하나하나 할 수 없는 여건입니다. 아무 것들이 많이 쌓여있고 이래서 불이 땅속으로 숨어있는 불이 많았습니다. 산림당국과 경찰은 CCTV를 분석하는 등 실화자 검거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심호영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와 일본, 인도를 콕 집어 무역 합의 가능성이 큰 나라로 지목했습니다. 특히 우리에겐 군대엔 돈을 대면서 무역에선 이용당하고 있다. 이런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워싱턴에서 강영구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협상 중인 한국, 일본, 인도를 거론하며 무역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100개 이상의 국가가 아침, 점심, 저녁으로 전화를 걸어 협상을 성사시키려고 안달이 날 만큼 미국이 협상 우위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에 대한 불만도 언급했습니다. South Korea has been ripping us off. We pay for their military. They take advantage of us on trade. 관세 협상도 곧 타결될 수 있다는 입장을 시사했지만 우리 정부는 7월 패키지 마련에 공감대가 있고 차기 정부에서 협상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강요회의에서 삼성을 언급하며 관세 정책의 성과로 자랑했습니다. I heard Samsung is now, because of the tariffs, they're going to build massive facilities in the United States. If we didn't do the tariffs, they wouldn't be doing that. 트럼프 대통령의 계속되는 압박은 향후 협상에서 적지 않은 어려움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강영구입니다. 몇 년씩 집 밖으로는 나가지 않고 경제 활동도 하지 않고 아무도 만나지 않는 사람들, 고립 은둔 청년이라고 부릅니다. 이 같은 청년은 전국에 54만 명, 방문 밖으로 나가는 유일한 순간은 편의점을 갈 때라고 합니다. 박은채 기자가 이들을 만나봤습니다. 빈 소주병과 50개도 넘는 콜라캔이 방을 가득 메웠습니다. 겹겹이 쌓인 옷가지가 방을 점령해 앉을 곳조차 없습니다. 9년 동안 편의점을 갈 때 빼곤 밖을 나가지 않은 최모 씨는 10대 시절 피부병을 앓으며 마음도 다쳤습니다. 피부병 때문에
학교를 못 가서 디디면 부두둑 하면서 갈라지는데 밑에는 제 살이잖아요. 찢어지는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기력감이 20대 은둔으로 이어졌습니다. 내가 왜 잘해야 돼? 분노랑 억울함 이런 것 때문에 먹고 아유 좋다 터진다 이러면 또 나가서 담배 한 대 피고 취하니까 살겠다. 역시 건강 때문에 군 생활을 중단한 김모 씨. 4개월 일하며 모은 돈을 최소한으로 쓰면서 3년째 방문을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어릴 때 심장 쪽에 수술을 한 적이 있어서 입대를 했다가 죽을 뻔하다가 힘든 일을 못하게 됐어요. 그 뒤로 이제 직장을 구하지 못해서. 서울시는 6개월 동안 집 밖에 안 나오는 청년을 고립 은둔 청년이라고 정의합니다. 그 수는 2년 전에 비하면 2배 늘어나 전국 청년 인구의 5%인 54만 명이나 됩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은둔 청년이 급증하는 이유에 대해 학창시절 과도한 경쟁 속에 자존감이 위축됐고 청년 시기의 작은 실패가 포기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진단합니다. MBN 뉴스 박은치입니다. 그런데 고립 은둔 청년 가운데 열의 7은 이런 생활을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사람이 게을러서 그렇다, 이런 개인 문제로 치부하기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인데 정부의 전담 인력은 부족하기만 합니다. 대책을 윤지원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38살 안현수 씨는 얼마 전 7년간의 은둔 생활을 털고 가까스로 일어났습니다. 내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용기 내 냉정한 진단부터 받아본 게 극복의 시작이었습니다. 여기 불안 문제라든 우울 문제가 이 기준치보다 많이 높아져 있다. 대인 기피하는 성향이 약간 위험하다. 진단을 제가 받았거든요. 고립은둔은 첫 자각이 중요한 만큼 보건복지부는 지난해부터 청년 온 홈페이지를 통해 상태를 자가 진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험 수준인 경우 복지부에서 시범 운영 중인 청년 미래센터를 통해 상담으로 연결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청년 미래센터는 전국에 단 4곳에 불과합니다. 전담 인력은 25명으로 전국 54만 명으로 추정되는 고립 은둔 청년들을 지원하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인력이 많으면 그만큼 한 사람한테 좀 많은 관심을 쏟을 수 있으니까 전담 인력을 저희 늘리고 싶어 하는데 저희가 사업을 시작하고 좀 성숙하지 않은 상태니까. 서울과 광주 두 곳에 있는 지역 지원 시설에도 전담 인력이 부족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는 올해 지원 목표 인원이 1,800명. 전담 인력이 부족한 탓에 적어도 1년 이상이 걸리는 회복 과정 대신 몇 달짜리 단기 프로그램 운영에만 그치고 있습니다. 청년의만의 문제를 보는 게 우리 사회 문제인 것 같고요. 관계만 형성을 하고 와고 그 멘토단들과 대화를 하면서 또래 친구들을 만났을 때 본인도 대화가 되고 소속감을 가지고 먹고 살만해서 그렇다, 게으른 거다라고 손가락질하는 사이 사회적 손실도 매년 7조 원씩 쌓이고 있습니다. MBN 뉴스 윤지원입니다. 지난해 민간 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이 처음으로 3%를 넘었습니다. 대기업이 장애인에게 적합한 일을 하는 자회사를 만들어 고용을 늘린 덕분입니다. 이런 일자리가 더 많아지면 좋을 텐데 현실적인 장벽도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김민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일 회계법인 본사가 있는 건물 17층엔 자회사 3일 행복 나눔 근로자들이 일하는 카페가 있습니다. 3일 행복 나눔은 3일 회계법인이 장애인 고용을 위해 지난 2017년 설립한 자회사형 표준 사업장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함께 일하다 보면 저희 직원분들의 열정적이고 성실한 모습들이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용을 조금 더 자신 있게 더 확대하고 있는 게 아닐까. 3일 행복 나눔이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는 해마다 늘어 지난 4월 57명까지 불어났습니다. 회계법인으로는 최초로 대통령 표창을 받을 만큼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으면 연간 27억 원씩 납부해야 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 대신 일자리 확대를 택한 셈입니다. 카페가 성공적으로 자리 잡으면서 최근 이곳에 제빵시설이 만들어졌고 10명의 추가 고용이 이뤄졌습니다. 지난해 민간 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3.03%를 기록해 처음으로 3%의 벽을 넘어
의무 고용률 3.1%에 근접했습니다. 상시 근로자 1,000명 이상 기업의 장애인 고용이 크게 늘어 전체 고용률을 끌어올렸습니다. 민간 부문 장애인 고용률이 상승한 이유는 대기업이 자율사용 표준사업장을 설립해서 장애인 고용을 확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은 가장 효과적인 장애인 고용 모델로 평가받지만 설립 규제는 까다로운 편입니다. 공동출자가 법으로 금지돼 있어 모회사의 부담이 큰 만큼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엔 족쇄가 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10개월째 국회에 계류 중인 장애인 고용법 개정을 서둘러 표준사업장 설립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역대 최악의 피해 규모를 기록한 영남권 산불에 이어 이번 대구 산불까지 낮다 하면 대형 산불입니다. 지금까지는 울창한 숲을 만드는 게 중요했다면 앞으로는 이 숲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해진 건데요. MBN이 대형 산불을 막기 위한 기획 보도를 준비했습니다. 그 첫 순서로 나무를 섞어 심고 간격을 넓히는 숲 가꾸기 현장을 고정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경기 남양주시의 한 야산입니다. 잎이 넓은 백합나무가 띠 모양으로 간격을 둔 채 자라고 있습니다. 5년 전 공장지대에서 번진 산불을 계기로 침엽수림 맞은편에 수분을 많이 머금어 방어선 역할을 하는 화렵수림을 조성한 겁니다. 산불에 잘 견디는 화렵수종이 많이 산에 있게 되면요, 저희 더 산도 많이 푸르고 이제 좀 더 대형 환불로 퍼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불에 잘 견디는 숲을 만드는 것 못지않게 다닥다닥 붙은 나무를 솎아내는 작업도 중요합니다. 나무의 잎과 가지로 불이 빠르게 옮겨붙는 수관화 현상 탓에 불이 급속히 번져 대형 산불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입니다. 나무를 솎아내면 산불 확산 속도가 29% 줄고 진화 효율은 2배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 나무와 나무의 간격을 넓혀주기 때문에 수관에서 수관으로 불이 번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고요. 또 초기에 산불이 발생했을 때 초기에 불이 급속도로 번지는 것도 막을 수 있어서 산불 예방을 위해 아예 일정 구역의 나무를 모두 제거함으로써 숲과 민가 간의 충분한 안전 공간을 확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화재나 원전 등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전력시설 주변엔 아예 숲을 조성하지 않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문맹은 생활을 불편하게 하지만 금융 문맹은 생존을 불가능하게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돈의 흐름을 읽고 다루는 능력인 금융 이해력이 문해력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건데요. 그런데 우리나라 성인의 금융 이해력이 2년 전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력은 어느 정도인지 강서영 기자와 함께 문제를 풀어보시죠. 지난해 실시된 금융이해력 조사에서 성인 2명 중 1명이 틀린 문제입니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구매력이 줄어든다는 개념을 이해하는지를 묻는 문제인데 이 문제를 시민들과 함께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손쉽게 맞춘 시민도 많았지만 맞춰도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거나 틀린 시민도 있었습니다. 적다 아닐까요? 물가 상승률이 1년 후보다 늘어나면은 살 수 있는 그 물건의 가격도 올라가니까 똑같. 왜 적은지는 저도 잘 이해를 못하는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긴 하네요. 금융이해력 조사는 금융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태도를 측정하는데 우리 국민의 점수는 65.7점으로 지난 조사보다 떨어졌고 금융 선진국 기준인 66.7점에도 못 미쳤습니다. 특히 사회 경험이 부족한 20대와 정보 접근성이 낮은 70대의 점수는 더 낮고 하락폭도 컸습니다. 합리적인 의사 결정하는 데 좀 문제가 리스크가 어떤 큰 투자라든지 이런 금융 범죄 같은데 노출이 될 가능성도. 정부는 고등학교 정규교육 과정에 금융 과목을 개설하고 고령자를 위한 금융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 과목이 의무 교육인 미국 등과 달리 선택 과목인 점과 고령층의 낮은 정보 접근성을 어떻게 개선할지는 과제로 지적됩니다. MBN 뉴스 강서영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독립영화 축제인 전주국제영화제가 개막했습니다.
우리는 늘 선을 넘지라는 영화제 주제답게 도전적인 내용이 담긴 200여 편의 작품들이 관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강세훈 기자입니다. 올해 영화제 개막작은 콘티넨탈 25입니다. 법정 집행관인 주인공이 노숙자를 건물에서 쫓아내는 업무를 맡으면서 전개되는 사회적 모순을 담았습니다. 폐막작은 한국에 거주하는 네팔 이주 노동자의 이야기를 담은 김호경 감독의 기계의 나라에서가 선정됐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전체 영화를 촬영할 정도로 혁신적인 부분이 있고요. 이주 노동자들이 한국인을 그리고 한국 사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26번째를 맞은 전주국제영화제는 57개 나라에서 출품한 224편의 작품이 선보입니다. 독립영화를 대표하는 영화제답게 주제 또한 우리는 늘 선을 넘지입니다. 저희 영화제에서는 선을 좀 넘어보자.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영화적인 시선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상상력을 바탕으로 하고 싶은 얘기를 우리 영화제를 통해서 배우를 가까이 볼 수 있는 토크 행사와 거리 공연도 펼쳐져 축제의 재미를 더하게 됩니다. 또 이번 영화제에서는 극장이 아닌 전주 한옥마을 등 야외에서 영화를 볼 수 있는 골목 상영 프로그램도 진행됩니다. 영화제 측은 황금 연휴가 끼어 많은 관객이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계 독립영화의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주국제영화제는 오는 9일까지 이어집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3조 8천억 원 규모의 추가 경전 예산 수정안 처리에 합의했습니다. 국회 합의안은 정부안보다 1조 6천억 원 늘어난 것으로 지역화폐 4천억 원과 검찰 특정 업무 경비 507억 원이 포함됐습니다. 오늘 전국에 단비가 내리면서 대지를 촉촉히 적셨습니다. 건조특보는 대부분 해제됐고요. 강원과 충북, 남부지방은 오늘 밤까지 비가 더 이어지겠습니다. 앞으로 경남의 최고 40mm, 경북의 최고 30mm,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1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다만 영동 지역은 비의 양이 충분하지 않아 여전히 건조특보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은 내일 초속 20에서 25m 이상의 강풍까지 불어 화재 위험성이 여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 그 밖의 지역도 바람이 강하겠고요. 전국 하늘에 가끔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흐려지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서울의 아침 기온은 9도로 오늘보다 쌀쌀하겠는데요. 낮 기온은 20도까지 올라 오늘보다 3도가량 높겠습니다. 남부지방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광주 20도, 대구는 22도가 예상됩니다. 다가오는 토요일과 대체 공휴일인 화요일에도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